섹시한 외모의 목회자와 전직 포르노스타의 만남. 남들에겐 한없이 행복해 보였지만 사실 그들에겐 절대 알리고 싶지 않은 추악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왜 그녀의 죽음은 미스테리로 남아버린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 범죄 사건을 다루는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9년 9월 11일 정오, 미국 로스앤젤레스 몬로비아 경찰서에 다급한 911 신고가 접수됩니다. 여자친구가 괴한 공격을 받아서 피투성이에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경찰은 즉각 출동을 했고 단 15분 만에 사건 현장인 웨스트 두아르테 로드 500번지에 도착하는데요. 서둘러 자택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아, 이거 혹시 신고자도 당한 거 아닐까요? 그럼 안에 아직 괴한이 있단 소린데? 잔뜩 긴장한 경찰이 총을 꺼내려던 순간, 아, 이제 오셨어요? 신고를 했던 45살 브라이언이 문을 열어줬죠. 그가 말합니다. 죄송해요. 여자친구한테 심폐소생술을 하느라고 소리를 못 들었어요. 일단 그는 경찰들을 현장으로 안내하는데요. 집 1층에서부터 강한 피냄새가 풍겼습니다. 하지만 괴한이 들어왔다고 하기에 거실은 너무도 정갈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죠. 곧이어 브라이언의 안내에 따라 경찰은 침실로 들어가는데요. 아까 거실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침대 시트부터 벽, 나무 바닥까지 전부 피로 물들어 있던 겁니다. 옷장 문도 부서졌고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여성 피해자는 침실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나체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눈에도 상태가 심상치 않아요. 그녀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눈에 띈 건 얼굴에 찢긴 상처와 멍 가득했고요. 또 전신에 칼자국과 심지어 화상에 물어뜯긴 상처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건 마치 오랫동안 고문을 당한 듯한 모습이었죠. 이미 그녀는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급대가 즉각 병원으로 이송을 했죠. 그리고 이송 중에 심전도 모니터를 하게 되는데 미세하게나마 아직 파형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머지않아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31살 펠리시아 탕리. 그녀는 중국계 미국인 여성인데요. 신원이 밝혀진 후 경찰은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나름대로 얼굴을 알린 유명인이었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영화 분노의 질주 아시죠? 그리고 또 성룡 주연의 러시아워2에 출연했던 배우였던 겁니다. 하지만요, 펠리시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헐리우드 배우와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약과 섹스에 찌들어 있던 건데요. 우선 펠리시아는 12살 때 미국 LA로 건너온 이민자입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이 미국 문화에 곧바로 매료가 되었고요. 적응도 어렵지 않았죠. 그러다 본격적으로 자유가 주어진 건 대학교 때부터였습니다. 펠리시아가 워낙 어릴 때부터 몸매도 좋고 또 외모가 이국적이어서 이걸 적극 활용해서 비키니 캘린더 모델을 지원해요. 또 패션 카탈로그도 촬영했고요. 대학에서도 사실 어딜 가나 좀 눈에 띄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찬란한 청춘을 즐기는 듯 했지만 서서히 그녀의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동갑내기 남학생 하퍼를 만나면서부터였어요. 이 남자가요, 워낙에 술, 알코올, 담배, 니코틴 이걸 너무 좋아해서 자기 스스로를 알코틴 하퍼라고 부를 정도예요. 알코틴 하퍼. 그러니까 완전 중독자죠. 펠리시아와 우연히 알게 된 후 그녀 또한 남자친구 따라서 술과 마약에 손을 댔고요.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한편 그러는 와중에도 펠리시아는 시간이 갈수록 연예계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이름 있는 영화에도 출연했고 활동 영역을 넓혀가요. 그런데 문제는 좀처럼 약물 중독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마약을 해야 하는데 이게 도저히 일반적인 돈벌이로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아, 나 돈이 더 필요한데? 그래야 마약을 살 수 있는데 어쩌지?
이 중대한 기로에서 그녀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마는데요. 좋은 작품 골라서 명성을 높이는 그런 일반 배우의 길이 아니라 한 번 출연만으로도 많은 돈을 거머쥘 수 있는 포르노 배우를 선택한 겁니다. 이게 한 번이 어렵지 시작하고 보니까 벌이가 정말 짭짤했어요. 어쩌면 그 섹스 산업의 맛을 본 거죠. 이후 펠리시아는 직접 블로그까지 개설하더니 성인물을 판매하면서 또 수익을 올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을 찾은 듯 했어요. 동시에 마약도 마음껏 살 수 있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가는데 펠리시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망가졌죠. 정신도 피폐해지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펠리시아는 어느새 평범하게 사는 삶을 동경하게 됩니다. 남들처럼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정착해서 살고 싶다는 열망이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당시 뜨겁게 연애하던 남성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녀의 과거가 발목을 잡아요. 부부 사이 신뢰 깨지죠. 다툼이 잦아지면서 두 사람은 이혼 엔딩을 맞이합니다. 그래도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쩌면 이때 펠리시아에겐 좀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녀는 과거를 청산하고 모든 걸 정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2008년 10월 성인 배우 은퇴하고 블로그도 폐쇄했어요. 그리고 새 직업을 갖게 되는데요. 부동산 중개 일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어찌 보면 좀 기특하기도 해요. 사실 그 섹스 산업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새 출발을 다짐한 지 7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지인의 초대를 받은 그녀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풀파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운명의 남자 브라이언을 만나게 되죠. 앞서 현장에서 신고를 했던 그 남자죠. 펠리시아는요, 이 브라이언의 화려한 외모 그리고 화술에 완전히 푹 빠졌어요. 심지어 이 사람 직업도 반전입니다. 브라이언은요, 시카고와 사우스웨스턴에서 신학을 전공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수려한 외모 덕분인지 폭스 방송사에 미국에서 가장 섹시한 독신남 특집에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남자가 자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또 되게 잘 돼가지고 상당한 부를 축적합니다. 여러분, 보통 한국에서는 목사님 하면 오직 교회 일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따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말에만 목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브라이언의 프로필을 보면요. 항상 이 네 단어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신실함, 사랑, 헌신, 그리고 자기 절제. 와, 이 단어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좀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런 남자를 이제 펠리시아가 만났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이잖아요. 사실 펠리시아는 늘 자신의 과거를 좀 후회하고 좀 감추고 싶어 했는데 그녀의 눈에 브라이언은 그야말로 무결점 인생을 사는 듯이 보이는 거죠. 왜 사람은 자기가 없는 걸 상대가 가지고 있을 때 더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였을까요? 13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펠리시아와 브라이언의 연애는 불타올랐습니다. 결국 만난 지 2달 만에 브라이언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고요. 근데 이때부터 펠리시아는 인생에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정말 부유한 삶을 즐기는 듯 했어요. 남친 따라서 상류사회 파티에도 가고요. 여행도 실컷 다닙니다. 고급 레스토랑부터 값비싼 선물까지. 그런데요, 브라이언은 과연 펠리시아의 과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포르노 배우를 하고 했다는 걸요. 여기에 대해 아주 의연했는데요. 허니, 그럴 수 있지. 내가 사랑하는 건 지금의 너야. 이렇게 큰 마음으로 품어줍니다. 그러니까 펠리시아는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어요. 그렇게 순조로운 연애와 동거를 하던 두 사람이 진지하게 결혼을 고려했고요. 사건 2달 전인 7월 4일에는 부모님께 인사도 다녀왔습니다. 정말 꿈에 그리던 호화 결혼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펠리시아가 끔찍한 모습으로 동거하던 집에서 죽은 채 발견된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젠 브라이언의 진술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전날 밤 펠리시아가 혼자 조깅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꽤 부촌이에요. 그래서 경비가 24시간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를 걱정할 것은 아니었죠. 그래도 브라이언에 따르면 자기가 함께 가주려고 했는데 마침 자기가 몇 시간 전에 운동을 하다가 좀 삐끗했어요. 그래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였고요.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를 홀로 조깅 보내고 자신은 잠에 들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다가 딱 눈을 뜬 게 다음날 오전 11시 30분입니다.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는 거예요. 조용히 거실로 나가보니까 펠리시아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막 숨을 헐떡이면서 서 있어요. 그녀가 말했죠. 나 운동하다가 괴한한테 공격당했어. 나 좀 도와줘. 이 말을 끝으로 펠리시아는 정신을 잃었고 쓰러집니다. 당황한 브라이언이 곧바로 응급조치를 했는데 상처를 막 소독하고 목욕을 시켰대요. 그런데 여전히 피가 멈추지 않았고 또 펠리시아의 숨소리도 점점 옅어집니다. 이거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겠구나 판단을 하면서 이때 911에 신고를 접수했다라고 진술하게 되죠. 그런데 이거 좀 뭔가 이상하긴 해요. 지난밤에 조깅을 갔던 여자친구가 다음날 오전 11시에 돌아왔다고요? 어디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브라이언은 그럼 그 늦게까지 계속 자고 있던 거예요? 뭔가 좀 찝찝해요. 어쨌든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어요. 앞서 말했듯 이 둘이 사는 곳은 LA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거 단지입니다. 사설 경호원, CCTV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포착돼요. 사건 전후 시간대 CCTV를 아무리 살펴봐도 펠리시아가 집 밖으로 나오는 모습 자체가 없는 겁니다. 찍혀있질 않아요. 혹시나 해서 그날 일한 경비원 또 이웃들까지 혹시 조깅하는 여자 본 적 있냐 탐문을 했지만 그 누구도 목격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현장 감식팀에서도 수상한 보고가 올라옵니다. 앞서 브라이언이 펠리시아가 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었죠? 아니 그럼 최소한 현관문, 복도에 혈흔이 좀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침실에서만 혈흔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이때부터 경찰은 브라이언의 진술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합니다. 앞서 여러분도 아마 좀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인데요. 피를 소독하고 목욕을 시켰다고요? 아니, 피 흘리는 사람한테 왜 목욕을 해요? 실제로 이러면 지혈이 더뎌질 수도 있고요. 혹여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 오히려 출혈이 더 가중됩니다. 과다 출혈을 부추기는 셈이 되는 거죠. 순간 경찰의 머릿속에 의심이 피어올랐어요. 이거 혹시 심각하게 다친 여자친구를 보고 신고를 먼저 한 게 아니라 목욕을 시킨 거잖아. 그럼 어떤 증거를 지우려고 한 거 아니야? 급기야 얼마 후에 나온 부검 결과도 석연치 않습니다. 일단 펠리시아의 몸에서는요. 자그마치 320개의 상흔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굴부터 다리 끝까지 피부 쓸리고 찢어진 상처가 가득했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팔다리에 멍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상처를 유심히 보던 부검에는 일부 상처는 이미 아물었다가 또 터진 흔적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즉 그날 사건 전에 생긴 거라는 거죠. 또 하나 더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보통 사람은 본능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면 몸을 웅크리거나 팔로 머리를 감싸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팔뚝, 정강이에 상처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펠리시아 역시 동일한 위치에서 상흔이 발견되거든요. 그런데 기이하게도 다리에 평행한 멍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막대기처럼 긴 봉으로 가격당한 흔적이었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 그녀의 몸에 남은 상처들은 이미 생전에 지독한 폭행을 당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 혈액 검사 결과가 이때 나오거든요. 근데 소위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가 검출된 거예요. 여기에 더해 극미량의 코카인까지 나왔고요.
참고로 GHB는 신경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용하면 졸음이 오고 판단력이 저하되고 또 기억 장애를 일으키기도 해요. 이게 심하면 아예 의식을 잃게 만드는 약물이라서 데이트 강간 약물로 범죄에 악용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함께 검출된 그 코카인은요, 완전히 정반대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신경을 아주 강하게 자극하는 각성제죠. 근데 이 두 개를 함께 복용해 몸은요, 신체가 그야말로 아작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GHB는 호흡을 가라앉히는데 코카인은 심박수를 막 높여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한쪽 발로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서 다른 발로 악셀을 또 끝까지 밟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 정말 저세상 레벨의 자극이 온대요. 약간 미치게 각성됐다가 피식 기절했다가 각성됐다가 기절했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죠. 말도 안 되게 위험합니다. 심지어 그럼 뇌는 제대로 작동하겠냐고요. 사람이 아주 기이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곤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죽을 각오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펠리시아 몸에서 나왔고요.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시나리오를 그려봤어요. 어쩌면 펠리시아는 동거 기간 내내 브라이언에게 지속적인 고문을 당한 건 아닐까? 그러다가 펠리시아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약물 중독 상태가 되면서 브라이언이 신고가 무섭다 보니 그 전에 흔적을 지운 건 아닐까? 이게 뭔가 상황과 딱딱 들어맞는 듯 하죠. 그래서 브라이언이 즉각 넘버원 살인 용의자로 떠오르게 되죠. 근데 체포하기엔 아직 일러요. 왜냐면 살인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펠리시아를 죽일 살인 동기가 있는지, 둘의 관계는 어땠는지 조사를 시작하는데 곧장 지인들로부터 수상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브라이언이요. 걔가 좀 변태 같긴 해요. 그 여자친구 몸이 멍투성일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브라이언이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성관계 중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걔네가 그런 걸 좀 즐겼대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경찰의 머릿속에 그 범행 현장, 브라이언의 침실에서 봤던 그림이 하나 떠오릅니다. 이게요, 천사 그림이었어요. 근데 왜 기억에 남았냐? 이게 어딘가 좀 뒤틀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현장으로 가서 그 그림을 확인했죠? 그랬더니 그 구석에 심볼이 하나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볼이 뭘 의미하는지 확인해 보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 줄 아세요? 다크 엔젤스 클럽, BDSM 클럽이었습니다. 그 클럽에서 이용하는 마크예요. 여러분 혹시나 BDSM이란 용어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남녀의 성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뭔가 강한 결박, 채찍질, 그런 가학행위를 통해서 성적 흥분, 만족감을 얻는 걸 말합니다. 약간 좀 정제해서 말하자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성인들의 역할극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침대에서 하는?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앞서 그 심볼의 주인공인 다크 엔젤스 클럽이 알고 보니까요, LA에서 가장 유명한 BDSM 커뮤니티이자 사교 모임이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브라이언 신실한 목회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프로필에 신실함, 자기 절제 이런 거 적어뒀고요. 그래서 경찰이 일단 확인을 해보려고 그 클럽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매니저한테 브라이언 사진 보여주니까 그가 단번에 알아봐요. 이분 저희 VIP 회원이세요. 근데 사실 평소에도 좀 가학적인 성향이 지나쳐서 위험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긴 합니다. 그 순간 형사는 정말 모든 퍼즐이 다 맞아 떨어지는 듯 했어요. 성적 취향을 숨긴 그 신실한 목사가 왜 전직 포르노 배우를 만났는지조차까지 바로 이해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경찰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브라이언과 마주 앉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용의자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그는 바로 묵비권을 행사했고요. 나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술하겠다라고 버티는데요.
여기서 경찰도 지지 않고 지금껏 수사를 통해 알게 된 그 비밀들,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브라이언 입장으로는 옷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벌거벗는 느낌이었겠죠. 여러분, 브라이언은요, BDSM, 그 가학적 성행위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보다 더 선 넘은 아주 잔혹한 고문을 즐겼어요.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그 행위 자체에서 약간의 지배욕 그리고 그 쾌감을 느꼈던 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된 펠리시아가 안성맞춤의 대상이었죠. 처음에는 그런 성향이 있는 남들처럼 거친 욕설을 하거나 회초리로 도구로 때리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이게 수위가 세지는 거예요. 그녀 몸에 남아있는 칼로 긁힌 상처라든지 이로 물어뜯긴 상처라든지 화상 자국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수위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겠죠. 브라이언은요, 이런 상처를 남길 때마다 뭔가 만족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상대가 약에 취해서 완전히 막 해롱해롱 그 무력화된 상태에서 성관계하는 걸 즐겼습니다. 그러려고 GHB하고 코카인 구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먹인 거예요. 그리고 본인 역시 소량을 먹고 극강의 흥분감에 성관계를 즐겼고요. 그렇게 날이 갈수록 선 넘는 위험한 성관계가 이어지던 중에 사건 당일인 2009년 9월 11일 새벽 3시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날 두 사람은 함께 마약을 한 후 성관계 중이었어요. 브라이언에 따르면 자기도 너무 약에 취해서 정확히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데요. 근데 뒤늦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펠리시아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막 미쳐 날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각에 빠졌겠죠? 그러다 공포가 느껴졌고 알몸으로 막 방 안을 뛰어다녀요. 심지어 그 옷장이 부서질 때까지 반복해서 자기 머리를 막 부딪히는데 브라이언이 이제 이 사람은 약을 조금 먹었으니까 겨우 그녀를 진정시킵니다. 하지만 3시간 동안 계속 이어졌고요. 아침 6시 30분까지도 펠리시아의 상태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을 쳐요. 그러다 갑자기 픽 쓰러지죠. 다시 일어나서 막 몸을 떨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때 브라이언이 도무지 남자친구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입니다. 모든 게 귀찮다는 듯 대충 그냥 침대 주변에 쿠션을 깔아둬요. 떨어지면 이제 다칠까봐. 그리고 본인은 그냥 방을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는 1층으로 갔고 자기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는데 그렇게 한참 일을 했죠. 그러다 시간을 보니까 오전 11시 30분입니다. 펠리시아 어떤지 한번 봐야겠다 하면서 2층 침실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죽기 직전 상태의 펠리시아를 발견한 거죠. 근데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 여자를 화장실로 옮겨서 심폐소생술을 했고 또 신고를 하려 했는데 문득 이대로 경찰이 온다면 자기의 성적 취향이 알려지는 게 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펠리시아 몸에 남아있을 그 정액을 닦아내려고 목욕을 시켰고 이후에 신고를 했다고 진술합니다. 즉 정리해보면 자기가 거짓말을 한 건 맞지만 성관계에서 남긴 그 몇 개의 상처를 제외하곤 모든 건 펠리시아가 약에 취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상처라는 뜻이겠죠. 여기까지만 들었을 땐 얼추 상황이 들어맞는 듯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듣고 있던 경찰이 아주 날카롭게 허점을 지적했죠. 그래요. 펠리시아가 이리저리 혼자 몸부림치다가 벽, 가구에 부딪혀서 상처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방향과 위치는 다 제각각이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녀의 상흔은요, 꽤 규칙적으로 한 방향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도 그냥 방문 탁 닫고 5시간이나 방치했다? 이 대목에서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경찰은 즉각 그를 살인 및 고문 혐의로 기소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그건 모두 사고였습니다 라는 브라이언의 주장과 이건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라는 주장이 정면으로 맞서게 돼요.
2011년 11월에 열린 법정에 브라이언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주장을 하나씩 부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나 재판에 3명의 전문가가 등장해요. 이들이 아주 중요한데 그 중에 전직 LAPD 출신 마약 수사관 트린카 포라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녀는 시신에 남은 그 320개의 상처를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GHB 복용자가 얼마나 통제력을 잃고 미쳐 날뛸 수 있는지 그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약에 취한 사람이 막 자동차에 스스로 부딪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통해서 펠리시아도 충분히 약에 의해 스스로 상처를 만들 수 있었을 거다라는 부분이 설명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등장한 의사는 GHB를 과다 복용할 시 극심한 경련이 동반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예 몸을 통제할 수가 없고 전혀 가누지 못해요. 그걸 증명하면서 그 과정에서 스스로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못 박았고요. 자, 그럼 반면 검찰 쪽은 어떤 주장이었을까요? 여기도 중요한 게 있었는데 무엇보다 그녀의 사인이 얼굴을 눌러서 질식사로 판명되었다라는 부분으로 반박합니다. 이건 분명 타살의 증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 부검 결과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3번째 전문가가 브라이언 측에서 등장합니다. 그는 전직 검시관 해리 보넬이었어요. 자, 해리가 뭘 지적하냐면 그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펠리시아 심장에 무맥성 전기 활성, 그러니까 PEA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적한 거예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무슨 뜻이냐면 심장은 멈춰 있다 하더라도 심전도 화면에서 파형이 계속 그려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뛰지 않아요. 근데 전기 신호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약물 과다 복용에서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한 질식사 사인 자체를 아예 반박한 거죠. 이때부터 검찰이 사정없이 밀리는데요. 둔기로 때린 흔적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못 찾았고요. 또 실제 사망 추정 시각에 브라이언은 1층에서 업무 통화를 하고 있던 것까지 확인이 돼요. 더군다나 이 커플이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까지 했고 그렇다 보니 브라이언이 펠리시아를 죽일 이유가 있어? 동기가 없잖아. 여기에 재판부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결국 배심원단은 오랜 고민 끝에 이렇게 판결합니다. 고문한 흔적도 그럴 만한 이유도 찾지 못했다. 브라이언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죠. 하지만요, 배심원단은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 판결을 기쁘게 받아들일 순 없습니다. 다만 브라이언이 유죄라고 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완전히 결백해서가 아니라 증명되지 못해서 풀려난 거죠. 거룩한 가면을 쓴 목회자와 새 출발을 원했던 포르노스타. 어쩌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처음부터 예정된 비극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BDSM 행위 자체를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것을 남들 모르게 감추고 있던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둘만의 비밀은 결국 한 사람의 목숨과 또 사건의 진실까지 통째로 삼켜버린 느낌이죠. 펠리시아는 정말 약물 중독으로 인해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서 사망한 걸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2002년 10월 12일 일본 나가노현 시오지리시 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접수됩니다. 인근에 있는 나라이강 부지에서 승용차 한 대가 불에 헐헐 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출동한 소방대원이 발견한 건 차량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는 각각 남녀 2구의 시신이 함께 불에 탄 채 남아 있었어요. 먼저 여성의 시신은 차에서 10m 정도 떨어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요. 이 남성의 시신은 조수석과 차량 뒷좌석 사이에 웅크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신원 조회 결과 여성은 당시 AV 배우로 활동하고 있던 24살의 모모이 노조미, 남성은 그의 연인인 사카이 히로키로 밝혀집니다.
20대 젊은 연인이 불에 탄 채 발견된 상황. 이때 경찰은 우선 동반 자살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모이의 시신에서 예상을 뒤엎는 흔적들이 발견되죠. 수많은 자상들이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경찰은 남자친구 사카이가 어떤 이유로 모모이를 살해한 후 그녀의 시신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추정하게 되는데요. 부검 결과 모모이의 결정적인 사인 역시 화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허리와 복부, 이렇게 급소에 자상을 여러 개 입었는데 이걸 통해 죽음으로 내몰린 거죠. 아니 그런데요. 남자친구 사카이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로 경찰이 또 한 번 혼란을 겪게 돼요. 사카이의 폐에는 고작 담배 한 개비 분량의 연기만 남아있던 겁니다. 반면 시신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불에 타 있었거든요. 자, 이 말인즉슨 사카이는 화재가 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뜻이 되겠죠. 그 후에 화재로 시신이 훼손된 거고요. 근데 그럼 이게 모모이를 죽이고 불을 지르고 자기도 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건가요? 뭐가 우선인지 좀 뭔가 헷갈리죠. 시신 발견 당시 사카이의 왼손에 손잡이가 불에 탄 칼이 쥐어져 있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딱 현장을 본 경찰들은 모모이를 살해했구나 라고 추정했던 거고요. 모모이에게 자상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카이는 사실 오른손잡이입니다. 무엇보다 평소에 칼을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었대요. 만약 경찰의 추정대로 그가 정말 모모이를 살해했다 하더라도 칼이 아닌 다른 흉기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혹시나 칼을 이용했더라도 칼이 오른손에 쥐어져 있어야 하는 게 마땅하고요. 여기에 더해 사카이의 시신에서 외부 공격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두개골 충격에 의한 함몰이 보인 거예요. 이건 명백히 공격을 받았다는 뜻이 될 텐데요. 이 외에도 현장에는 이상한 단서들이 정말 많이 남아 있었어요. 먼저 불에 탄 이 차량은 사카이 소유 차량입니다. 근데 소유주가 왜 운전석이 아니라 이 조수석과 뒷좌석 사이에 끼어 있었던 걸까요? 이게 뭔가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또 다른 단서는 조사 결과 이 화재에 이용된 건 등유입니다. 등유를 뿌려서 화재가 더 난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현장에 등유가 담겨 있을 법한 통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누가 가지고 갔다는 걸까요? 만약에 그가 직접 불을 붙였다면 분명 근처에 통이 남아있어야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차량의 문이 전부 잠겨 있었는데 정작 차 열쇠는 안에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외부에서 문을 봉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죠. 모모이와 사카이는 타살이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단순히 우발적인 살인으로 보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면 현장 주변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 예를 들어 족적이나 등유통 같은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 범인이 아주 치밀하게 단서를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한 게 보이죠. 그럼 범인이 여기까지 같이 왔다는 건데 분명 이들과 어떤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범인은 누구일까요? 우선 피해 여성인 모모이 노조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 와타나베 요시미로. 그녀는 나가노현 출신으로 원래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도쿄에서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다 우연히 신주쿠에서 캐스팅이 되면서 AV 배우로 전향하게 되죠. 사망 1년 전인 2001년에 데뷔를 했고요. 이 업계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2002년에는 동종업계 배우들과 함께 밍스라는 그룹을 결성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아이돌 유닛처럼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고요. 그러다 이 시기에 고등학교 동창인 사카이와 재회하게 된 건데요.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곧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당시 사카이는 전자제품 설치기사로 일하던 평범한 20대 남성. 그러다 보니 딱히 주변에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은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원한을 산 쪽은 모모이였을까요?
한 AV 업계 관계자는 이 사건이 틀림없이 타살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모이가 AV 쪽 관계자와 좀 이전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현재 이 바닥에서 꽤 인지도가 높고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20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을 한 덕분이었죠. 사실 이게 대단한 스케줄인 건데 그러기 위해선 거의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촬영을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더해 유닛 활동했죠. 잡지 촬영에 부가적인 스케줄 다 소화했습니다. 이렇게 빡빡한 스케줄 덕분에 그녀가 회사에 벌어온 돈은 하나로 무려 2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모모이가 사카이와 연애를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모모이가 AV 배우 활동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그녀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이틀 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촬영을 이제 막 하려고 했던 모모이가 갑자기 촬영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사실 그 전까지 1년에 200편 정도 찍었으니까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촬영을 거부하게 되면서 관계자들과 다투게 된 거예요.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모모이가 곱지 않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 이렇게 툭지게 되면서 그녀가 살해를 당한 게 아니냐는 가설이 생긴 거죠. 이건 실제로 그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돼서 떠돌았습니다. 이거 무서워서 일하겠나요? 그런데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니 문제는 모모이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 사카이 역시 생전에 누군가와 금전적인 관계로 얽혀 있었는데 그 집을 수색했을 때 현금 한 80만 엔, 그러니까 하나로 700만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이 집에서 나온 거예요. 돈을 빌렸다는 건데 문제는 사카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지 그 인물에 대해서는 가족이며 지인, 친구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카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느냐 이게 중요한데 또 여기서 왜 이런 큰 돈이 필요했느냐 이것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겠죠. 파헤쳐 봤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에 이웃 남성 A씨 이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서 다단계 사업에 손을 댄 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 빌려서 물건 사고 했겠죠? 근데 정작 A씨는 잠적해버려요. 그렇다면 혹시 이런 과정에서 사카이가 어떤 위험한 일에 엮이게 된 건 아닐까요? 경찰이 급하게 A씨를 찾아 나섰고 신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사건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어요. 거기에 알리바이도 있었고요. 한편 조사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등장해요. 경찰이 시신을 확인했을 때 두 사람 모두 맨발이었습니다. 맨발. 그런데 이들의 신발은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돼요. 바로 사카이의 집이었죠. 자, 이건 신발을 다시 가져다 놨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들이 애초에 맨발로 여기까지 운전을 해서 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살로 봤을 때는 이미 이전에 사망해서 맨발 시신인 채로 차로 실려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화재로 죽은 것처럼 꾸몄을 수도 있고요. 경찰이 사카이의 집을 가보니까 실제로 컴퓨터가 켜져 있었거든요. 즉 이건 집을 떠나기 직전까지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정말 자기의 자의로 컴퓨터를 갑자기 하다가 갑자기 맨발로 차를 타고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끝내 발견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핸드폰이에요. 이건 지금까지도 행방이 묘연한데요. 한편 사카이의 집을 좀 더 살펴보던 경찰이 또 다른 특이점을 발견해요. 죽기 직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다정한 모습이죠. 근데 이 사진 속에 사카이가 입고 있는 트레이닝복, 이 옷이 유독 사망 후 그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말하길 사카이는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절대 외출하진 않는데요. 근데 이 옷이 없어요. 사건 당일까지 입고 있었다는 건 확인을 했는데도 말이죠. 그럼 범인이 옷을 갈아입힌 건가? 그리고 갈아입히고 자기가 그 옷 입고 도망친 걸까요? 이 사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의문점이 가득합니다. 오히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앞뒤가 안 맞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니까 미궁으로 빠져들어요. 그렇다 보니 급기야
이게 동반 자살이야? 아니면 타살이야? 이것조차 수사관들이 판단하기 어려워졌는데요. 이 두 사람을 아는 지인들은 결코 타살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끝내 경찰은 자살, 타살 양쪽에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참고로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야쿠자가 벌인 짓이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게 이 나가노현은 일본 최대의 야쿠자 조직 야마구치파가 활동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카이 그 차용증 있었잖아요. 그 차용증에 적힌 정체불명의 인물이 야쿠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돈을 갚지 않아서 이렇게 살해당했을 거라는 추측.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못하고 타살인지 자살인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는 이유도 야쿠자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소문도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시민들이 오히려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 줄 아세요? 동반 자살. 이게 좀 황당하죠.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것만 해도 이게 도저히 자살로 좀 풀리지가 않는데 경찰은 그냥 이렇게 마무리 지은 겁니다. 심지어 제가 앞서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어요. 사카이가 죽기 전에 친구한테 통화한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우리 밴드 공연 놀러 올래? 그러니까 취미로 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공연에 초대를 한 거죠. 이 말을 해놓고 몇 시간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글쎄요. 그렇게 이 사건은 찜찜함만 남긴 채 일본에서조차 서서히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으로부터 8년이 지난 2010년에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게 되죠. 그 제보의 주인공은 바로 사카이의 이웃이자 그에게 다단계를 소개했던 남성 A씨입니다. 이 사람이 또 등장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건 당일 사실 자기가 경찰한테 알리바이를 거짓으로 증언했대요. 원래 그 시각 유흥업소에서 술 마시고 즐기고 있었는데 이걸 와이프한테 들킬까봐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급이 사실 사건을 재검토할 만큼 결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은 그걸 왜 이제 와서 고백하냐는 겁니다. 추가로 A씨는 사카이 방에서 나온 그 문제의 차용증 역시 자기가 직접 작성한 거라고 털어놓게 돼요. 실제로 확인해보니 필체도 일치했고요. 하지만 A씨는 나는 그냥 이 사건의 몇 가지 진실만 밝혔을 뿐이지 살인과는 절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사건 당시에도 인터뷰 이후에 A씨를 범인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었어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A씨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왜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 갑자기 거짓말한 걸 고백한 걸까요? 이 사건에서 A씨의 존재는 여전히 의문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과연 타살일까요? 자살일까요? 타살이라면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이는 누구일까요? 모모의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 때문에 일어난 걸까요? 제가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일본 미제 사건을 가져왔는데요. 마치 추리소설을 좀 풀어내듯 답답하면서도 또 긴장됐던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유가족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겠죠. 그들은 여전히 일본 정부의 허술한 수사로 인해 진실이 가려졌다고 믿고 억울해하고 있으니까요. 비록 수사는 종결됐지만 모모이 팬들은 서명운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수사를 촉구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일본 대표 의문사 사건이자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